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된 용산 미군 기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갈등을 보여온 두 사람이 용산 미군 기지를 동반 방문한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쌀과 휘발유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축미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필품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모여서 금융시장 상황 등을 논의하는 금융협의회가 1년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남을 필두로 시작된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용산과 상도동, 분당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하락세 전환인지 또는 그동안 급등에 따른 기술적 일부 하락인지 오늘 집중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가 114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오늘부터 개방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일반 시민들이 용산 기지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기지 버스 투어를 연말까지 모두 6차례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용산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버스 투어 중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부 지점에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설명을 듣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용산 기지는 지난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게 김혜미 국토부 장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이 이 용산 기지를 둘러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나왔습니까? 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용산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국민들과 소통하는 첫걸음이라며 용산공원을 일상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태어나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자연자원과 주변 도시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강남을 시작으로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던데 앞으로도 이런 하락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KB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97.2로 전달보다 35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이 넘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100 아래면 집값이 내릴 거라는 의견이 많다는 뜻인데 지난 7, 8, 9월까지 이 지수가 100을 웃돌다가 9.13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에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가격 전망 지수도 뚝 떨어져 정부 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쌀과 휘발유 등 이 주요 생필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비교해 2%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농수산물, 서비스 가격은 더 뛰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인 쌀이 30% 가까이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쌀값도 요즘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두 부부만 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 편이에요. 쌀값이 폭등하면서 쌀을 주원료로 하는 막걸리, 즉석밥 가격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도시락 업체에 쌀 10,000톤을 확대 공급하는 등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 및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 톤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면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서민 가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았던 전망이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달 말에 열리는 아르헨티나의 G20 정상회담에서 또 만날 계획인데 여기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성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고 무역에 관해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논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 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분쟁에 대해 협상을 벌이지만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한 라인을 가동한 것은 무역 분쟁 해결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시 주석도 협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보다 더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전자제품 통관 건수는 170만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한 건수의 80%를 넘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요 해외 직구 생활가전 13개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외 직구가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레인지와 진공청소기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제품 모두 해외 직구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독일산 전기레인지는 국내 판매가보다 최대 54%까지 저렴했고 진공청소기는 26%까지 쌌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브랜드 6개 모두 해외 직구 상품의 국내 애프터 서비스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브랜드 생활가전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별, 모델별로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국내에서 AS가 가능한지, 국내 전기 사양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비싼 가격에 사용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공기청정기는 조사 제품 2개 모두 국내 구매가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주요 시주은행중들과 가진 금융협의회 자리에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보다 경계감을 가지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오던 AS센터와 콜센터 직원 8,7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수리협력사 7,8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콜센터 직원 900명은 전문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노사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에 휩싸였던 생리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습관 생리대, 여성용 기능성 라이너 미카누를 조사한 결과 두 제품 모두 라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저소득계층의 연소득을 500만 원 넘게 끌어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처분 가능 소득 875만 원 가운데 의료, 교육, 보육 등 현물로 받은 복지의 가치가 523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5조 9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3,6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1%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2.1% 줄었습니다. KT는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로 무선 서비스 매출은 감소했는데 기가 인터넷과 IPTV 우량 가입자가 증가한 게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분기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한 해외 직구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해외 직구 액수는 1년 전보다 35% 늘어난 6,956억 원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에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부는 5일부터 2주간 양 회장이 소유한 회사 5곳에 대해서 고강도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인데 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핫한 경제 이슈 뽑은 이슈톡톡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거의 1년에 11개월 만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연 이 금융협의회 얘기를 중심으로 이주열 한국 총재 발언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 상황들 이런 얘기들을 좀 두루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오늘 그 차관들의 그 물가 관계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온 내용도 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금융협의회가 근데 이게 시중은행자들이 한국은행 총재랑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마 시초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외화 자금이 빨리 이제 빠져나감으로 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협업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분기별로 이제 통상 한 번씩 하다. 근데 그 사이에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렸던 게 지난해 12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에서 그렇죠. 금리 인상에 기조를 해서 시중은행장들이 이제 한국은행을 불렀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이 금리 인상이 통화량 변화에 어떻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9개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당시에 어떤 저금리에 익숙해진 가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동안은 별 뭐 이슈가 없었습니다. 금리는 뭐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얘기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다 보니까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놓고 자, 지금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지금 뭐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외화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그런 걸 이제 논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근 1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장들 통해서 민심을 좀 그러니까 읽는 거죠. 읽는 그런 맞습니다. 자리 있을 만한 그런 자리네요. 근데 여기 이제 은행장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9개 시중은행장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각자 뭐 최근 금융시장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크게 3가지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최근 오늘은 뭐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시장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 하나. 그렇죠. 두 번째는 이번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그리고 시장 금리도 같이 올랐었던 경험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주식이 변동성이 커졌지만 환율과 금리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처럼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되면 이 시중은행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뺐습니다. 맞아요. 중소기업들로부터. 대기업은 탄탄한 신용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온다 하더라도 여유 자금을 쓰면 되지만 지금 뭐 당장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3조 원 이상의 SOS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정책 금융공사를 통해서 1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제발 이 비 왔을 때 우산 뺏지 말아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시중은행장들은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와 관련해서요. 몇 가지를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소장도 말씀을 하셨던데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지금 과거 금리 위기 때 주식시장 상황과는 좀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데 외환시장이랑 뭐 채권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이거의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많이 내다 팔았다라고 한다면 주가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 같은 시중금리가 급등해야 맞고요. 예. 그렇게 판 돈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자기 나라로 빼내갔다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야 맞았을 겁니다. 달러를 막 사가는 거니까요.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 급락 폭에 비해서 시중금리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도리어 떨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냈었고요. 예.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주식을 많이 팔았고 9월부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채권을 순매도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돈을 실제로 환전을 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나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많이 빼내가는 수요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채권을 판 매각 대금을 환전을 하기보다는 외국인 계좌에 그대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빼가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팔아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이 도리어 확산이 되면서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에 커졌었던 금리 인상 기대가 도리어 퇴색하는 조짐이 있고요. 예. 그것이 시중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시중금리가 급등하기보다는 도리어 조금씩 떨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이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그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금리를 올리기 힘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주열 총재가 근데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이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채권 금리 결정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달인데. 뭔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당초 전망보다는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과연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거시경제 흐름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가 못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기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성장세가 낮아지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2%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렇죠. 네. 우리 경기의 회복세 또는 우리 가계의 소비 수요 자체를 나타내는 코어 CPI, 가령 에너지나 석유류의 물가 그렇죠. 또는 식료품이나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세를 제외를 한 나머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1% 전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 그러한 가운데서 남은 금리 인상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증가 또는 주택가격 상승 이런 것들일 텐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보다 더 강화된 DSR 규제의 시행으로 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주택가격 상승세도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주택 관련 규제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은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 특히 그렇죠.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그렇죠.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인데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9월부터는 채권 자금도 순매도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처럼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어려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부담을 더 키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될 수 글쎄요. 있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주열 하는 총재 역시도 오늘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향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은 그만큼 한국은행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11월 금리 인상을 쉽지 않게 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우 박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조 박사님이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에서 금리 올리기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그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1%포인트예요. 그런데 12월에 이미 미국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올린다 했죠.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나 소수 의견이 나와서 5대 2입니다. 사실 한 명만 나와도 한 2, 3개월 내로 올렸었고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00%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 그 잠재적 성장률이라는 건 2.78%예요. 네. 그럼 올해 그 정도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금리를 만일 그렇잖아도 실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년으로 밀렸을 경우에 이게 자본 이탈이 더 가속화되겠죠. 연말대로 갈수록.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1월에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준 만큼 만일 늦춰지게 된다면 실기론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더 어려워졌을 때 정책적 여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해 1년 이상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한은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내년은 미국은 3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미 로드맵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 기조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마 뭐 11월 말 내지는 뭐 1월은 중순이거든요. 40월 간격으로 열리다 보니까 뭐 2번 중에 한번 올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연내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가계대출 같은 거 생각하고 또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들 부담 갖고 있는 거 생각하면 어차피 한은이 실기론 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한 번 욕 더 먹고 조금 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가계부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을 123%로 이미 은행을 잡고 있어서 1억 원 대출해줬는데 선순위로 은행은 찾아가기 때문에 은행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위험한 건 오히려 이제 햇살론이나 이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에요. 저신용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빌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인, 과연 이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굉장히 중요시 볼 것인가, 아니면 경기 둔화나 이런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뭐 역점을 둘 것인가, 이 두 개에서 선택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은이 고심은 하겠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금리를 한 번 인상하고 나서 그 추이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금리 올려도 뭐 1%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0.25%포인트 올리고 이제 그게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그널을 뭐 주는 차원의 어떤 그런 게 더 크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사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금융협약이 요 정도 하고요. 오늘 물가관계 차관회의로 가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협의 내용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물가관계 차관회에서 이 쌀 비축미를 풀어서 쌀값 좀 안정시켰다는데 아마 더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쌀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요. 쌀값이 지난해 이제 80kg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 가마니에요. 그러죠. 한 가마니에 지난해 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9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근두 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랐냐를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이 구매를 해서 올랐어요. 지난해 37만 톤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쌀이라는 거의 특성상 가격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이제 더 많이 먹지 않고요. 그럼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덜 먹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체제가 있느냐? 쌀 안 먹는다고 밀가루 더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비축미를 많이 올라서 그동안 이제 재고 때문에 수천억씩 매일 나간다, 매년 나간다 이런 보도를 매일 했지 않습니까?
농부도 어렵고. 근데 크게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그 비축미 구매를 굉장히 늘렸는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 풍자까지 이제 겹치고 이제 이런 날씨 탓까지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축미를 풀겠다. 이제는 정부가 이제는 농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값 떨어지면 안 되죠. 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지금 다시 또 그거 비축미를 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대책이 지금까지 한 28만 톤 정도를 이제 물량을 비축미로 풀었는데 여기에다 5만 톤 플러스 1만 ton을 더 풀겠다는 겁니다. 이 1만 ton의 경우에는 당장 이 도시락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주로 한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이제 이 풀릴 수 있는 만도 이제 5만 톤 정도를 더해서 6만 톤을 필겠다고 하는데 이 농민들의 반발 어떻게 잠재울지가 좀 관건입니다. 글쎄요, 뭐 농민분들이야 지금 한창 이제 쌀값 좋으니까 수익이 늘어나시니까 당연히 그게 원하시긴 할 텐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12만 원에 먹던 거를 좀 19만 원 근 2배로 줘야 된다고는 사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쌀을 안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많이 안 먹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축미를 풀어서 쌀을 좀 쌀값을 안정시키면 좋겠는데 그럼 이번에 푸는 비축미가 일반의 그 쌀값을 정말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난해 37만 톤이 이제 사상 역대 보통 한 25만 톤 내외로 사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게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여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책이 나와서 5만 톤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비축미 푼다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아유 이제 쌀값 좀 이제 좀 싸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아직은 좀 그리고 멀었군요. 추석 지났지만 바로 이제 넘어가면 설을 있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명절도 그렇죠. 떡 수요며 이제 가공식품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쌀값 좀 확 내리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굵직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부동산 시장 얘기를 조금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 9.13 대책 이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집값 안정세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뉴스에서 보신 대로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하락세가 이제는 주변까지 그동안에 많이 왔던 마용성 비롯한 이런 쪽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 변수들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좀 대폭 풀린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하고요. 그래서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있고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동산 상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님 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일단 그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오늘 김현미 장관하고 박원순 시장이랑 용산 미군기지 방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겉으로는 용산 미군기지 개방 관련돼서 이제 이런저런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두 분이 왜 이 공급 대책,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가지고 워낙에 좀 사이가 좀 그랬기 때문에 왠지 거기 용산에 가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저도 혹시나 오늘 두 분이 또 용산에 가셨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박원순 시장님의 이야기는 도시재생과 생태공원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또 다른 역사 문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4년 만에 서울 중심을 일본과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찾아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의미에서 두 분이 만난 것 같고요. 행사적 차원이다? 일단은 행사적 차원인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를 좀 더 면밀하게 보면 네. 개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공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만 보더라도 같은 그 맥락에서 그렇게 일부에서 말하는 용산 미군 기지를 임대 아파트로 많이 개발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 교수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행사 자체가 약간 역사적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그런다면 거기서 사실 무슨 개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거기서 한 자리에서 만났으면 혹시 앞서 잠깐 우리 김 소장님 얘기했던 대로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좀 공급한다든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국민들 청원도 있었고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논의도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서 쉽게 논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같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그 자체에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한 것은 보류를 시킨다 그랬지 중단을 한다라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언제든지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제 그것을 다시 불씨를 태울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지. 하긴 사실은 박 교수님 말씀에도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엊그제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잖아요. 예. 그 6군데 서울 수도권 쪽 6군데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경북을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좀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얘기 집값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락수가 이제 강남만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용산 떨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는 다 퍼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다 안 좋지만 서울도 이제 주간 상승률이 0.02%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한참 오를 때는 0.44%까지 갔었는데 지금 0.02까지 갔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 아닌데 용산도 굉장히 오늘 박원순 시장하고 김현미 장관님이 용산 가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용산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용산의 상징성 부분을 본다면 강남도 중요하지만 용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큰 개발 호재가 없고 물론 토지 보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현재 9.13 대책이 대출을 원천 봉쇄시켰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서울 집값 하락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락세죠.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세라면 하락세인데 이게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사실 오늘 KB 리브원에서 나온 자료도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고 교수님. 근데 서울은 사실은 마이너스로 간 적은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살짝 관망하다가 다시 또 기회 봐서 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하고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이 늘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마포, 용산, 성동구. 근데 현재 서울시의 가격을 보면 가격의 갭 차이가 아직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A급, B급, C급 간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B급이 상당히 이제 가격 최근에 상승을 한 상태고 C급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평균 가격 상승은 아직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C급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글쎄 이제 그것을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A급을 이제 강남 3구라고 한다라면 이제 B급은 이제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C급은 이제 그 외의 지역들이라고 아마 그러니까 특별하게 딴 데 집값이 아주 비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데들을 우리가 C급 정도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A급, B급, C급 간에 이것은 3단계로 나누거나 5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 A급과 B급 간에 A급의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그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이제 B급이 싸 보이다 보니까 B급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따라가는 거군요. 따라가는 겁니다. 갭매우기라고 이제 하거나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C급의 가격이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보이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A급에 비해서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아직 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뭐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0.몇% 그동안에 오른 게 있는데요. 그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분위기가 또 모르는 거니까 예전에 2008, 9년도죠. 이명박 정부 초창기 때 그 집값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20, 30%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이게 또 전세로 가서 전세가 또 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 이번은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양이 돼요. 이게 9.13 대책이 나오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반 만에 뭐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장이 죽은 건 아니고요. 숨겨루기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집주인들은 사게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일단 기다려 보자는 마음이고 뭐 매수자들이야 혹시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기다려 보자 해서 뭐 매물도 없고요. 매수자도 없는 거래 실종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뭐 전세 가격이 뭐 영향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게 6개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매수 수요가 이제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세도 좀 약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세 상승률이 0.14%인데 작년이 0.25%였고요. 2015년은 1.3% 정도나 됐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전세가 강세로 전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은 2만 5천 세대 정도 입주 물량도 대기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또는 단기간에 뭐 전세가 이렇게 뭐 강세로 전환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지금 전세 얘기를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사실 이렇게만 간다면 참 다행이죠. 사실은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집값이 올라서 임대 사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우리 현실이니까.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들리는 게 저희도 취재해서 리포트가 나갔습니다만 전세값을 그 임차인한테 못 돌려줘 가지고 전세 그 집주인이 뭐 몇십만 원씩 뭐 월세 비슷하게 주어가면서 지금 나가지 말고 있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대출 시장이 막혀서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보니까 전세 시장이 옛날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뭐 일부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입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도 우선은 이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하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DSR을 이제 지난 10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매매와 관련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전세 대출은 이제 이자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용이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전세 시장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뭐 내년 초나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임대 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세 대출도 사실상 지금 물론 그 집을 직접 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좀 낫지만 그래도 전세 대출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매매와 관련한 매수와 그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LTV, DTI의 그 비율도 낮춰놓은 상태이고 신 DTI 적용하고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부터 DSR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DSR 뭐 잘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을 원리금에 대한 것을 소득의 비율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70%, 90%까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두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매수 수요자가 이제 그 전세 수요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소위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인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전세와 매수자 간의 그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한 그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좀 압박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전세 얘기 좀 해봤고요. 미분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
지금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거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소장님, 미분양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미분양이 6만 가구 정도, 6만 가구 조금 넘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수준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9만 가구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은 3만 가구, 전국은 9만 가구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방이 6만 가구 정도군요. 서울 수도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 주택 시장이 뭐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속도로 가보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뭐 9만 가구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은 지금까지는 괜찮았잖아요. 9월 달까지는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죠. 분양 개시하고 3에서 6개월 동안 계약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84%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만 보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이 99%고요. 경기도가 94%예요. 지방을 보면 광역시를 뺀 지방은 54%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이게 조선업이 안 좋은 경남은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지금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지금 그대로 둔다면 나중에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을 그러니까 서울만 바라보면 집값을 좀 더 잡아야 되고 규제도 더 나와야 되는 뭐 이런 분위기지만 지방은 좀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지 말고 좀 지방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 DSR 규제는 이게 서울 수도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 DSR을 확대 적용하는 게 지방 미분양 사태는 악재가 추가된 거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의 미분양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방은 그 비율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부산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특히 그 분양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초기 청약률이 이제 낮은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DSR 강화로 인해서 청약의 그 청약률이 낮아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청약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 지방은 시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분양 관련된 얘기를 그럼 이게 이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 내년 되면 정말 위기 상황이 9만 가구 정도까지 지방은 서울이야 뭐 서울 수도권이야 그렇지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두 분이 그러면 두 분 다 각각 이 지방의 미분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DSR만 보더라도 모든 대출에 대해서 다 이게 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 지방은 누가 분양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괜히 지방 대출 받았다가 그나마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방 저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방 안 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이렇게 DSR을 같이 다 적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좀 예외로 지방을 살 때는 사실 지금 뭐 양도세 주택수도 지방은 좀 빼주기는 하지만 좀 더 완전히 분리를 해서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을 하든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좋은 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별을 해서 너무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도 좀 같이 지방은 오히려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지방은 좀 풀어주고요. 서울은 뭐 규제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딜레마는 그거 같습니다. 지방을 풀어주면요, 이를테면 지방을 서울에 비해서 이제 서울은 수도권에서 풀어주면 소위 말하는 투기가 혹시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경제 여건이 모두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LTV나 DTI 뭐 아니면은 DSR 이것을 지역적으로 좀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번에 DSR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과 수도, 그러니까 뭐 주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죠. 근데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고위험 쪽 70%나 90% 그 비율,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량 규제 같은 경우도 조금 서울 수도 시중은행보다 조금 여유가 있게 하긴 하더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LTV와 DTI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방은 좀 완화를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하는 적용 비율이 시장을 위협할 정도의 그러한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높여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방은요. 미분양이 많은 데일수록 그 부분은 좀 금융당국에서도 좀 한번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좀 더 이제 미세 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제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뭐 하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은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조금 더 펼쳐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분들도 각각 두 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소장님은 앞으로 시장 전망을 너무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한 6개월 안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6개월 정도 본다면 저는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게 반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금은 좀 긍정적인 효과겠지만 토지 보상비를 뺀다면 사실 미국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심리는 일단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이 심리가 6개월 내에 다시 사자로 돌아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죠. 뭐 개발 계획이 나오든가 오늘 용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용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마스터 플랜 정도 나오면 다시 투자 심리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님도 한번 좀 놀랐잖아요. 6월달, 7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또 개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계기가 없다면 적어도 단기간 뭐 앞으로 1년 후는 모르겠지만 6개월 내에 큰 폭의 반등은 없겠고요. 또 반대로 집주인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급매물도 없거든요. 서울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수자들도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인데 막상 가보면 급매물도 없어서 저는 줄다리기 상황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만 소장님은 뭐 6개월까지는 큰 별 변화 없을 거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매수세의 그 세력이 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그 매도세가 그렇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 다만 이제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그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 감소는 결국은 이제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그렇죠.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도권 서울의 그 보상금 토지 보상금의 부분이 또 그 풀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한 3월까지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 유동성이 아직은 좀 살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은 이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을 규제하고 해서 거래가 감소하고 글쎄. 대출이 어렵고 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심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예.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적 요인으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 좀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토지 보상금 얘기를 두 분 다 하셨는데 이게 고양시하고 김포 정도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죠. 예, 2.7조 정도 풀리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체 수요 때문이라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은 아무래도 뭐 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토지 보상금 받아서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다.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미세먼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또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농도까지 높게 오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갈수록 대기까지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공기도 다소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춘천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쾌청한 하늘에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5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이번 주 비즈플러스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